2년 전 여름,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홋카이도 투어에 나섰다. 목적은 홋카이도 일주. 일정은 사흘간. 뭐 하나 정해진 것 없는 나홀로 여행이었다. 홋카이도는 예상 이상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다. 도시와 도시 사이 거리가 100km가 넘는 곳도 있었으니 그 사이에는 편의점은커녕 자판기 하나 없다. 마음 편히 장거리 여행을 즐기려 왔지만 최악이었다. 정말 장거리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짓이다. 내가 정한 여행의 컨셉은 최대한 돈을 쓰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여관이나 호텔에서는 결코 묵지 않고 여행했다. 그 와중에 고민이 생기는 건 주유소가 도시에만 있다는 점이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드물다. 대개의 주유소는 저녁 7시쯤에는 문을 닫아버린다. 심지어는 오후 5시에 문을 닫아버린 곳도 있었다. 내 오토바이는 연비가 그닥 좋은 편이 아니라 기름을 꽉 채운 상태로도 160km 정도 밖에는 갈 수가 없다. 일정은 고작 사흘. 한밤중에도 계속 달리지 않으면 홋카이도 일주라는 목표는 달성할 수가 없다. 하지만 멍청한 나는 휴대용 휘발유 캔도 준비해 오질 않았다. 나흘 뒤에는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빠듯한 상황. 이래서는 도저히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겠다. 반 정도 온 후에야 나는 그걸 깨달았던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홋카이도 일주는 단념하고 그대로 가로질러 하코다테까지 간 다음 배를 타고 돌아갈까? 어떻게든 고집부려 오타루까지 돌아가 일주를 해내볼까?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일주를 해내기로 결심했다. 포기하는 그 순간 시합은 끝이다. 슬램덩크의 안 선생님의 한마디가 귓가에 울려 퍼진 느낌이었거든. 이틀째 밤, 나는 달리고 있었다. 홋카이도의 밤은 조용하고 어둡다. 도쿄의 밤이 낮이나 다름없다고 느껴질 만큼 조용하고 어둡다. 주변에는 나무들이 늘어서 있고 마치 나를 압도하듯 우뚝 솟아있다. 문득 주변을 보니 나무 속에 삼켜져 버릴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상황판을 보니 기름이 모자라다고 깜빡이는 게 눈에 들어온다. 오늘은 여기까지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휴게소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거기서 눈을 붙이기로 했다. 내가 멈춘 휴게소는 화장실이 하나 있을 뿐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정말 너무 외로웠다. 주변에는 민가는커녕 사람 한 명 없다. 작은 가로등만이 나와 내 오토바이를 비추고 있었다. 가지고 온 먹을 걸 먹어치우고 나는 콘크리트 위에 누웠다. 달이 무척 아름다웠다. 이런 달도 도쿄에서는 볼 수가 없다. 나는 홋카이도에 오길 잘했다고 슬쩍 기뻐졌다. 여전히 나무들에 둘러싸인 어둠 속에서 나는 눈을 감았다. 잠에 빠져들었을 무렵 정적을 찢는 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은 새벽 2시. 이런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홋카이도에도 있구나 싶어 눈을 떴다. 어떤 차가 이 시간에 홋카이도를 돌아다니나 흥미가 생겨 나는 도로변에 얼굴을 내밀었다. 별다를 건 없었다. 단순한 트럭이다. 나는 몸을 돌려 다시 잠을 청하려 했다. 그때 이상한 것을 깨달았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다. 여기 왔을 때는 분명 화장실 문은 닫혀 있었다. 언제 열렸는지는 알 수가 없다. 적어도 내가 여기 온 이후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고 나도 가지 않았다는 건 확실하다. 화장실 안쪽까지는 각도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다. 문은 작게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다. 살짝 다가가 보니 흰 옷감 같은 게 보인다. 나는 화장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내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온몸에 털이 쭈뼛었다. 여자가 목을 매달고 있었다. 나는 기겁해 뒤로 쓰러졌다. 24살 동안 살면서 놀라 엉덩방아를 찢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온몸이 벌벌 떨렸다. 기분 나쁜 식은땀이 온몸에서 줄줄 흘렀다. 어쨌든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오토바이에 두고 온 휴대폰을 가지러 가기로 했다.
그 순간 큰 충격음이 울려 퍼졌다. 깜짝 놀란 나는 그 자리에 쓰러졌다. 뒤를 돌아보니 여자가 화장실 앞에 서서 나를 보고 있다. 벌벌 떨고 있는 나를 계속 바라보며 여자는 천천히 오른팔을 올려 화장실을 후려갈겼다. 여자 힘으로 때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엄청난 충격음이 울려 퍼진다.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 광경에 나는 울 것만 같았다. 여자의 목에는 로프가 감긴 채였다. 더러운 흰색 원피스, 길고 수북한 머리카락, 얼굴을 가린 머리카락 사이로 기분 나쁜 눈빛이 보인다. 어떻게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 여자는 무표정하게 나를 보며 화장실을 후려갈겨 충격음을 낸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어둡고 살풍경한 휴게소에 깜짝 놀라 엎어진 나와 화장실을 때리는 여자뿐. 여자는 목을 매달았었잖아. 그런데 살아있어. 어째서? 그러는 사이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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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두려움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뭐야? 뭐냐고?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뭐 하는 짓이야? 여자는 손을 멈추고 그대로 떨구더니 어째서? 라고 중얼거렸다. 어째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꺼져버려. 여자는 고개를 들어 나를 째려본다. 싫어. 여자는 그렇게 말하곤 자기 왼팔을 물어뜯었다. 싫어. 혼자선. 싫어. 중얼거리며 여자는 자기 왼팔을 물어뜯었다.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는다. 살점이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여자는 울고 있었다. 울면서 자기 팔을 물어뜯고 있었다. 여자의 입은 피로 새빨갛게 물들어간다. 팔에는 이제 흰뼈가 보이기 시작했다. 머릿속에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여자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친 게 틀림없다. 나는 오토바이를 향해 죽어라 달렸다. 도망치지 않으면 내가 잡혀 먹을 것이라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헬멧을 손에 들고 뒤를 보니 여자가 없다. 왜 없지? 그 순간 내 어깨에 무언가가 닿았다. 그 여자의 피투성이 왼손이었다. 여자는 어느새인가 내 바로 뒤에 있었다. 두고 가지마. 여자가 그렇게 말함과 동시에 나는 손에 든 헬멧으로 여자의 얼굴을 때렸다. 정말 온 힘을 다해 나는 여자를 때렸다. 여자는 입과 코에서 피를 뿜으며 뒤로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자는 내 어깨에서 손을 떼질 않는다. 나는 몇 번이고 헬멧으로 여자의 얼굴을 때렸다. 나는 절규하고 있었다. 간신히 여자가 내 어깨에서 손을 놓고 뒤로 넘어진다. 마지막으로 헬멧을 여자의 얼굴에 던져버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는 도망쳤다. 뭐야? 저건 도대체 뭐냐고? 공포와 불안을 뿌리치려 나는 미친 듯 엑셀을 밟았다. 다음 순간 나는 처음 보는 침대 위에서 깨어났다. 병원? 어째서 나는 병원 같은데 와 있는 거지? 거기는 분명히 병원이었다.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았다. 나는 홋카이도의 휴게소에서 미치광이 여자한테 도망치던 도중이었을 텐데. 하지만 그 이후 기억이 없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나는 병원에 있다. 어디 다친 곳은 없다. 사고를 낸 것도 아니다. 나는 병실 밖으로 나가려 했다. 문이 열리질 않는다. 밖에서 문이 잠겨 있었다. 저기요, 누구 없어요? 그러자 간호사인 듯한 남자가 나타났다. 무슨 일이신가요? 아니, 여기는 어디인가요? 저는 왜 여기 와 있는 거죠? 간호사는 한숨을 푹 내쉬었다.
담당 선생님이 곧 진단하러 오실 테니까 자세한 얘기는 그때 하시죠. 그리고는 어딘가로 가버렸다. 나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여기는 어디지? 왜 나는 병실에 갇혀 있는 거지? 문득 침대 옆에 눈을 돌리니 노트가 놓여 있었다. 노트를 손에 들어 내용을 보니 거기는 내가 쓴 듯한 글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도와줘. 그 여자가 죽였는데 아무도 나를 믿어주질 않아. 내용의 의미는 도저히 모를 소리였지만 필체는 분명 내 것이었다. 잠시 노트를 바라보고 있자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뒤를 돌아보니 아까 그 간호사와 경찰관인 듯한 남자가 들어왔다. 경찰은 내 손목에 수갑을 채운다. 잠깐만요. 왜 수갑을 채워요? 경찰은 아무 말 없이 나를 후려갈겼다. 쓰러진 나를 깔보며 경찰관은 귀찮게 굴지 마. 라고 한마디 할 뿐이었다. 두 사람에게 이끌려 나는 진찰실이라고 써진 방에 들어간다.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 같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방에서 나가고 나는 의사와 둘만 남는다. 상태는 어때? 의사가 묻는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 저는 이런 곳에 있는 거죠? 저는 홋카이도에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너에게 돌아갈 곳 따윈 없어. 네? 너는 헬멧으로 여자 머리를 박살내서 경찰에 잡힌 거야. 그 후 심신상실로 판단돼서 이 병원에 격리되었고, 너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말살된 존재고 돌아갈 장소 따위 없어. 너에게 돌아갈 곳은 없다고. 이 녀석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자를 죽였다고? 내 뇌리에 그 미치광이 여자가 떠오른다. 그 녀석을 죽였다고? 내가? 그래서 여기 끌려왔다고? 그럴 리가 없다. 내게는 경찰에 잡힌 기억 자체가 없다. 하지만 지금 나는 격리병동에 갇혀 있다. 그건 내가 정신이상자고 기억이 애매한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인가? 아니야, 달라. 나는 정상이야. 혼란스러운가 보군? 의사가 갑자기 말을 건다. 당연하잖아요. 너는 이미 사회적으로 죽은 몸이야. 기분이 어때? 뭐라고요? 이 자식, 나를 도발하는 건가? 내가 사회적으로 죽은 몸이라고? 무슨 생각일까? 그딴 거 알게 뭐야. 나는 누구도 죽인 적 없어. 사회적으로도 죽은 몸이 아니라고. 당신은 거짓말쟁이야. 아니, 너는 죽였어. 그러니까 너는 그녀와 영원히 죽는 거다. 영원히 그녀와 함께 죽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격앙한 나와 도대체 알 수 없는 소리를 늘어놓는 의사.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한 공간이었다. 그 순간 내 목에 미지근한 것이 달라붙었다. 붉은 피투성이 왼팔. 등골에 소름이 쫙 끼쳤다. 찾았다. 그 미치광이 여자였다. 나는 절규했다.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절규했다. 내게는 여자가 감옥처럼 느껴졌다. 어둡고 음습한 차가운 벽에 둘러싸여 영원히 나갈 수 없는 감옥. 의사가 일어서 내 양어깨를 잡는다. 너는 나나코를 죽였다. 너는 영원히 나나코와 함께 죽어야 한다. 이 아이는 어둠 속에서 죽었어. 이 아이의 고독을 네가 공유해라. 그 순간 눈앞이 녹색으로 물들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도로변 풀숲에 넘어져 있었다. 다친 곳은 없었다. 오토바이도 옆에 쓰러져 있었지만 어디 고장난 곳은 없었다. 꿈. 나는 꿈을 꾼 걸까? 주변을 돌아보자 그 휴게소가 보인다. 화장실은 없었다. 시간은 아침 8시. 나는 무엇을 했던 것일까? 이상한 체험이었다. 분명 나는 꿈이나 환상에 놀아나고 있었던 거겠지. 그 후 나는 무사히 홋카이도 일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홋카이도 여행 이후 3개월. 나는 지금 도내 역전 광장 벤치에 앉아 있다. 여름 더위도 꺾이고 거리에는 겨울 기색마저 감도는 가을 바람이 부는 날이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거리의 색이 변하듯 지난 3개월간 내 인생도 크게 바뀌었다. 그날 나와 함께 홋카이도를 여행했던 오토바이는 이제 없다. 트럭과 정면 충돌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대파됐다. 나는 그 사고로 인해 왼팔과 왼다리, 왼쪽 쇄골과 늑골까지 4곳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전치 5개월짜리 부상이었다. 살아남은 것은 다행이었지만 5달간 일도 못하는 인간은 필요 없다며 회사에서는 서류 한 장으로 나를 잘라버렸다. 결국 오토바이도 잃고 일자리도 잃은 내게 남은 건 얼마 안 되는 저금과 너덜너덜한 몸뚱이 뿐이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은 했지만 왼팔은 묘하게 회복이 늦었다. 다리와 늑골, 쇄골은 거의 멀쩡해졌는데 왼팔만큼은 접혀서 펴지지가 않았다. 의사도 불가사의라고 말할 정도였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때 나는 왜 사고를 일으킨 것인지 전혀 기억이 없다. 의사는 사고의 쇼크로 인한 일시적 기억장애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나는 완전히 사회에서 동떨어진 몸이었다. 설령 부상이 낫는다 하더라도 내게는 돌아갈 직장이 없다. 나는 완전히 살아갈 자신을 잃은 터였다. 이대로 나는 사회 부적응자로서 마른 나뭇잎처럼 헛되이 죽어가는 걸까? 그런 생각들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내가 지금 역전 광장에 앉아있는 이유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병원에 가기 위해 이 역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질 않았다. 갑자기 인파 속에 발이 묶여 그대로 넘어졌다. 하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슬쩍 시선을 주고 곧 나를 지나쳐 간다. 그건 아무래도 좋았다. 딱히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도 없었으니 밉다는 마음도 원망스러운 기분도 없다. 단지 스스로가 비참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약해진다는 건 고독하고 비참한 감정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매일 같이 울고만 싶은 나날이었다. 역전 광장 벤치에 앉아 나는 쉬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보며 나는 과거의 일상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 무렵으로 돌아가고 싶다.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한 젊은 남자가 내 옆에 앉았다. 젊은 남자는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하늘로 연기를 뿜었다. 형씨, 위험해 보이네. 젊은 남자는 내게 말을 걸어왔다. 나는 입 다물고 계속 인파를 보고 있을 뿐이었다. 딱히 이상한 놈은 아니야. 지금 형씨를 보면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도움? 도움 따윈 필요 없어. 몸만 나으면 나도 혼자 살 수 있어. 젊은 남자는 한숨을 쉬듯 연기를 뿜어냈다. 그 몸은 더 이상 낫지 않아. 설령 좋아진다 하더라도 같은 일들이 반복될 뿐이고. 나는 조용히 사람들 오가는 것만 바라보았다.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여기로 와. 그럼 우리가 형씨의 힘이 되어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젊은 남자는 자리를 떠났다. 나는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저런 놈한테 저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형편없는 꼴이 된 건가? 그날 밤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누나가 종종 돌봐주러 올 때를 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 나는 고독하고 좁은 아파트에서 그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잠에 빠졌다. 갑자기 깨어난다.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것도 사람 한 명이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구멍이. 난데없이 나타난 천장의 구멍에 놀라 나는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에 얽매인 것처럼 몸은 전혀 움직이질 않았다. 나는 패닉에 빠졌다. 천장을 바라보고만 있을 뿐 전혀 움직이질 못한다.
어떻게든 몸을 움직이려 발버둥치던 내 귀에 무언가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천장 구멍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온몸에 경계 신호가 흐르기 시작한다. 기분 나쁜 기색이 천장 구멍 안에서 가득 흘러넘치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이것은 꿈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필사적으로 빌었다. 눈을 뜬 순간 나는 두 눈을 의심했다. 홋카이도에서 봤던 미치광이 여자가 천장 구멍 안에 있었다.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다. 미치광이 여자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보았다. 움직일 수 없는 나는 그저 벌벌 떨 뿐. 미치광이 여자의 입이 우물우물 기묘하게 움직인다. 마치 껌을 씹는 듯한 움직임 뒤 여자의 입에서 천천히 피가 흘러 떨어져 내렸다. 그 피가 방울져 내 얼굴에 달라붙는다. 여자의 입에서 나온 피는 사람 피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차가웠다. 시체의 피. 내 머릿속에는 그 생각만 들었다. 나는 절규했다. 내 얼굴을 가득 메울 정도로 계속해서 여자는 피를 토해냈다. 나는 외쳤다. 마음속으로부터 외쳤다. 도움을 구해 미친 듯 외쳤다. 그러자 여자는 구멍에서 몸을 질질 끌고 나와 그대로 천장에서 떨어져 내려왔다. 내 심장은 멈추기 직전이었다. 떨어진 여자는 천장에 매달리듯 목을 걸고 있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본다. 여자의 입에서는 엄청난 양의 피가 흘러나온다. 차가운 피가 여자의 흰 원피스를 붉게 물들인다. 갑작스레 여자의 목을 매단 로프가 끊어진다. 마치 꼭두각시 인형의 줄이 끊기듯 여자는 힘없이 내 배 위로 떨어졌다. 내 공포는 정점으로 달하고 있었다. 질질 끌듯 여자의 얼굴이 내 귓전에 다가온다. 이제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하며 여자는 내 몸을 만지작거린다. 나는 공포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용서해줘. 살려줘. 간절히 바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여자는 내 입에 들이대듯 불쾌한 키스를 해온다. 나는 울면서 흐려진 소리로 절규했다. 그 순간 여자는 사라졌다. 나는 대량의 오물을 입에서 토했다. 아침, 눈을 뜬 내 주변은 내가 토한 토사물 투성이었다. 거울을 들고 얼굴을 본다. 여자의 피는 묻어있지 않았다. 침대 주변에도 여자의 피는 없었다. 천장도 멀쩡했다. 그저 내 토사물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뿐. 나는 짐을 정리하고 아파트를 뛰쳐나왔다. 낮에는 역 구내에서 쉬고 밤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을 전전하며 버텼다. 나는 이제 혼자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었다. 누구라도 좋으니 사람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었다. 그런 생활이 일주일가량 이어졌다. 내 심신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좀채 낫질 않는 몸, 익숙해질 수 없는 생활 환경, 내 안에서 수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열심히 일을 하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노숙자와 다름없다. 그 이유라곤 그 미치광이 여자가 내게 씌었기 때문이라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유였다. 정신이상자라고 불려도 어쩔 수 없다. 나는 이제 정말 끝인지도 모른다. 진심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다. 내 마음이 반쯤 죽어있는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일 뿐이었으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그 젊은 남자와 만났던 역 광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마지막 의지였을지도 모른다. 나는 단지 아무 생각 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여름 더위도 꺾이고 거리에는 겨울 기색마저 감도는 가을 바람 부는 날이었다. 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전 광장 벤치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혹독한 환경을 견디다 못해 나는 이제 생각조차 놓아버린 터였다. 단지 나는 일주일 전 만났던 젊은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담배에 불을 붙이는 소리가 난다. 어느새인가 그는 내 곁에 앉아 있었다. 지난번에 봤을 때보다 더 심해졌네. 형씨, 이제 한계구나?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여 지면으로 연기를 뿜어낸다. 정말로 도와줄 거야.
나는 매달리듯 물었다. 뭐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지. 이대로 형씨를 내버려두면 죽을 거라는 건 뻔히 보이니까. 그걸 알면서도 죽게 두면 나도 영 편치가 않아. 어떻게 할 건데? 뭐 일단 따라와봐. 그렇게 말하고 젊은 남자는 주차되어 있던 차에 나를 태웠다. 잠시 차를 달려 어느 빌딩 안에 들어간다. 거기 젊은 남자의 사무소가 있다고 한다. 땡땡땡 탐정사무소 라고 써있는 사무실 한 칸. 여기가 그의 사무소였다. 탐정? 내가 그렇게 중얼거리자 젊은 남자는 본업은 말이지. 라고 대답했다. 사무소 문을 열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 지금은 다들 나가고 없어. 아마 사장은 있을 테지만. 나 돈은 한 푼도 없어. 우리 사장 돈에는 귀신이지만 근본은 좋은 사람이니까 아마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젊은 남자는 안쪽 사장실이라고 써진 문 앞으로 나아간다. 가볍게 두 번 노크하자 안에서 들어와. 하는 대답이 날아왔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누가 봐도 커리어 우먼이라고 느낄 만한 풍모의 여자가 있었다. 이 여자가 사장이구나. 사장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찼다. 또 변변치 않은 놈을 데리고 왔네. 작은 소리였지만 확실히 그렇게 말했다. 명백히 나를 환영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사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젊은 남자는 횡설수설한다. 사장은 남자를 째려보며 서류를 책상에 내리친다. 너 말이야. 우리 회사는 자선 사업하는 곳이 아니라고. 이런 돈도 없는 놈을 데려와서 어떻게 벌어먹겠다는 거야? 확실히 남자도 겁에 질릴 만한 노성이었다. 아니 그치만 사장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죽어버린다니까요. 이 멍청아. 사람 좋은 것도 정도가 있지. 고개를 푹 떨구는 젊은 남자. 아무래도 이 녀석은 진심으로 날 돕고 싶어서 데려왔던 모양이다. 고마운 이야기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패까지 끼쳐가며 도움을 구할 생각은 없었다. 발걸음을 돌려 나는 사무소에서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사장이 나를 불러 세운다. 기다려. 젊은 노숙자 놈아. 이 녀석이 말한 대로 이대로라면 넌 곧 죽어. 어쩔 생각이야? 아까 전부터 왜 그렇게 내가 죽는다고 말하는 거죠? 확신하는 것 같은데. 나는 확실히 무언가에 쫓기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 말 맞다나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이 친구한테 폐를 끼칠 생각도 없으니까 나는 가보겠습니다. 사장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뿜는다. 다른 사람한테 패 끼치지 않겠다니 좋은 마음가짐이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생각은 있어. 무슨 소리입니까? 방법은 있다는 거지. 설마. 젊은 남자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조금 전 너는 나한테 무슨 확신이 있길래 내가 죽을 거라고 말하는 거냐 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말이야. 아무래도 귀찮은 게 씌어 있는 것 같은데? 너 목을 매달고 추레한 원피스를 걸친 여자라고 하면 짐작 가는 게 있지?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여자에게 관해서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는데 뭐 나도 일단 본업은 탐정이지만 부업으로 영능력자 일도 하고 있거든. 그건 그렇더라도 재미있는 얼굴로 놀라네? 좋아, 그런 표정. 나는 생각했다. 본업이 탐정이고 부업으로 영능력자라고?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인가? 여기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그 미치광이 여자에 관해 알아맞혔다. 그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그 미치광이 여자는 정말 귀신인 걸까? 단순한 내 착각이 아니라 조금 전 말한 좋은 방법이라는 것. 사장은 쓴웃음을 짓는다. 아무도 좋은 방법이라고는 말 안 했어. 그저 방법이 있다고만 했지. 그래서 그 방법이라는 게 뭡니까? 나한테 재령을 부탁한다면 최소 200만은 각오해야 해. 너한테는 그 정도 돈 없잖아. 하지만 저기 있는 녀석이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저 녀석은 영능력자로서는 완전 밑바닥이야. 그러니까 저 녀석의 현장 실습 겸해서 재령을 받는다면
돈은 안 내도 좋아. 반대로 이쪽이 사례금을 내도록 하지. 뭐 몸이 어떻게 될지 보증은 절대 못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사장은 미소 지으며 담배를 비벼 껐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젊은 남자는 머리를 움켜쥐고 하늘을 바라보며 오마이갓 하고 중얼거릴 뿐이었다. 아니, 사장.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젊은 남자의 질문에 사장은 뭐? 하고 기분 나쁜 티를 팍 냈다. 지금부터 고객하고 상담하고 그 후에 재령 방법을 검토하고 계획서는 내일까지 나한테 제출해. 알았어? 네. 아니, 그렇지만 그게 됐고 빨리 일이나 시작해. 사장에게 내쫓기듯 우리는 사무소를 나왔다. 그 후 카페에 들어갔다. 좋은 가게죠? 여기도 사장 가게랍니다. 젊은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익숙하다는 듯 자리에 앉는다. 자리는 개인실처럼 되어 있어 주변의 이야기가 들릴 염려가 없었다. 커피를 2잔 주문하고 젊은 남자는 노트북을 꺼냈다. 그럼 형씨, 지금부터 상담을 시작할게요. 준비는 됐죠? 신경이 쓰이는 게 있는데. 뭔데요? 너 아까 전까지는 반말로 말하더니 갑자기 존댓말로 바뀐 이유가 뭐냐? 이제 형씨가 정식으로 내 고객이 됐으니까요. 사실 사장이 처리해줬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죠. 내가 현장 실습 겸 형씨의 재령을 하면 회사에서 인재 육성비로 예산이 나올 겁니다. 형씨한테도 사례금으로 이만엔 나올 거고요. 어떤 의미에선 금전적으로는 이게 최선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까 사장 말처럼 나는 정말 밑바닥 수준이라 까딱 잘못하면 어찌 될지 몰라요. 다만 최선을 다할게요. 대충 했다가는 나까지 죽을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는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무슨 소린지는 대충 알겠어. 하지만 나는 영혼 같은 건 전혀 아는 게 없어. 솔직히 그 여자도 내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환상을 본 거라 생각했고, 갑자기 귀신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당황스럽다고. 그렇겠네요. 그럼 영혼에 대해 잠깐 설명할게요. 믿던 말던 그건 형씨 자유로 맡기죠.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조금 매달파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보통 샐러리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영혼이니 뭐니 이상한 것들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우리가 고객한테 영혼에 관해 설명할 때는 컴퓨터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컴퓨터? 네, 컴퓨터요. 지금 형씨 상태를 컴퓨터에 빗대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죠. 형씨가 곧 컴퓨터고 바이러스는 악령. 즉, 형씨가 말하는 미치광이 여자 말이죠. 그거 참 신선한 비유네. 악령이 씌었다고 하죠.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인간의 어디에 씌이는 건지 아세요? 나는 조용히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킨다. 뇌입니다. 악령은 인간의 뇌를 해킹하는 것처럼 씌이는 거예요. 그리고 뇌 안에 바이러스처럼 뿌리내려 지배하고 인간의 내면으로부터 환각을 일으켜 정신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가 없죠. 일반적인 영혼이라면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호령이 방화벽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걸 넘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드물게 강력한 해킹 능력을 가진 악령도 있거든요. 우리 같은 영능력자들은 악령에 씌인 인간의 뇌에 개입해 재령을 하는 게 일인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혹시 나는 얽히면 안 되는 곳에 발을 디디고 만 것일까? 그런 기분뿐이었다.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신가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며 노트북에 무언가를 계속 치고 있었다. 그 악령이라는 건 왜 나한테 씌인 거야? 나와는 아무 인연도 없는 여자일 텐데. 젊은 남자는 계속 노트북 키보드를 두들겨가며 질문에 답한다. 우연히 씌었다고 하는 게 적절할지도 모르겠네요. 우연이라고? 아무 이유 없다는 거야. 네, 우연히 침입하기 쉬웠다는 이유뿐일 겁니다. 진짜 목적은 누가 되었든 괜찮으니까 자기 수중에 넣겠다는 거겠죠. 악령은 산인간을 죽이고 수중에 넣으면서 세력을 늘려갑니다. 형씨를 본진으로 삼고 계속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속셈인 거죠. 뭘 위해서?
아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원한을 채우기 위해서든가요. 양쪽 모두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예요. 정작 그런 걸 해봐야 무의미하달까,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나지만 그녀가 아무리 채우려 한들 그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완전히 제멋대로네. 테러리스트 같아. 질문이 하나 더 있어. 너는 존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존?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본명이 좀 말하기 그래서. 존인가? 옛날 집에서 기르던 개랑 같은 이름이다. 그럼 존. 아까 전에 사장한테 날 떠맡으라는 명령을 듣고 머리를 감싸준 채 오마이갓 하고 중얼거렸지. 그리고 아까 전에는 대충 했다가는 너도 죽는다고 했고, 그걸 좀 설명해줬으면 하는데. 아, 들으셨나요? 뭐라고 할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감당할 상대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야. 형씨, 혹시 모르겠어요? 의사랑 경찰관, 간호사까지 남자 3명. 나는 놀랐다. 이 녀석 그걸 어떻게 아는 거지? 그 자식들은 형씨가 말하는 미치광이 여자가 지금까지 죽여온 놈들이에요. 지금은 완전히 그녀한테 종속돼서 그 여자의 방화벽 역할을 하고 있죠. 죽여왔다고? 그래요. 지금 형씨처럼 악령이 씌어서 괴로워하다 죽은 겁니다. 개중 의사랑은 연결이 강해요. 아마 첫 피해자일 테고 부모 자식 관계였는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홋카이도에서 있었던 사건을 떠올리고 있었다.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건 그 3명 때문입니다. 사장은 형씨를 본 순간 미치광이 여자의 모습까지 확인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직도 여자는 보이지가 않아요. 고작해야 방화벽인 그 3남자만 보이는 수준까지만 침입할 수 있어요. 홋카이도에서 봤던 환상. 그 병원 안에서 만난 3남자가 모두 그 여자에게 살해당했었다고? 만약 억지로 그들을 돌파하려다간 그들에게 발목을 잡혀 먹혀버리겠죠. 그 틈에 여자가 역으로 침입해 형씨처럼 나한테 씌일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렇게 되면 나도 죽을 운명인 겁니다. 그럼 그때 의사가 했던 말의 뜻은 뭐지? 나나코? 그 여자의 이름인가? 방법은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도 이 일을 계속하려면 어떻게든 형씨 구하는데 목숨을 걸어봐야 할 테니까. 사회적으로 말살. 자신한테는 무리라고? 고독을 공유해? 나는 한 번에 알듯 말듯한 정보를 잔뜩 들은 탓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형씨 괜찮아요? 존의 말에 겨우 정신을 차린다. 머리가 혼란스럽다. 저기 존, 만약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키보드를 치던 존의 손가락이 멎는다. 죽겠죠. 사고사던 병사던 자살이던. 나는 예언자가 아니니까 사인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지금까지 3사람이나 죽였어요. 정말 위험한 여자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면 형씨도 살해당하겠죠. 아마. 나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미칠 것 같았다. 존, 내가 지금까지 그 여자를 본 건 2번이야. 그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존에게 홋카이도에서 있었던 사건과 처음 존을 만난 날 밤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했다. 존은 진지한 시선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다. 다 이야기하고 난 후 존이 꺼낸 첫 마디는 예상 이상으로 귀찮을 것 같네요. 였다. 그렇게 어려워? 어렵습니다. 형씨, 그 병원 안에서 이건 현실이 아니야 하고 위화감을 느낀 적 있지 않아요? 위화감은 없었어. 지금도 그건 현실처럼 느껴지고. 그 이야기를 듣자 존의 표정은 더욱 심각하게 굳었다. 그 정도로 현실적인 병원을 형씨 뇌 안에서 구현하다니. 게다가 동시에 3명을 한자리에 불러내고. 그건 그 여자 나나코라고 했죠? 그 여자가 형씨의 뇌를 꽤 깊은 부분까지 침식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고. 상당히 심각한데요, 이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갑자기 바닥 없는 늪에 푹 빠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형씨, 솔직하게 제 감상을 말해볼까요? 뭔데? 지금까지 잘도 살아있었네요.
밤, 나와 존은 호텔방에 있었다. 좋은 방이죠? 여기 사장의 사촌이 운영하는 호텔이랍니다. 확실히 좋은 방이었다. 20층에 위치한 객실 창문 너머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진다. 형씨 가족한테는 연락했어요.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지만 어떻게든 이해시켰어. 일이 끝날 때까지는 미안하지만 형씨를 여기 가둬놔야 하니까요. 까딱하면 가족한테까지 뺏기칠 우려가 있고. 내게 가족이란 어머니와 누나 둘이다. 아버지는 3년 전 가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에서 혼자 돌아가신 걸 발견했으니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다. 나는 생애 가장 많이 울었다. 어머니는 몸도 약하셔서 내가 지켜드려야 할 텐데 정작 내가 이 꼴이라니. 정말 한심했다. 이봐, 존. 너한테도 가족이 있겠지? 내 질문에 존은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피가 이어진 가족은 없습니다. 저 고아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괜히 물어본 것 같네. 아니요. 저한테도 가족이 있습니다. 사장이랑 다른 사원들 모두요. 저는 사장이 받아주지 않았다면 정말 쓸모없는 인생을 보내다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존은 상냥히 미소 지었다. 그 여사장 히스테릭하고 무서운 사람 같았지만 네 말대로 원래는 좋은 사람 같더라. 뭐 그렇죠. 평상시에는 무섭지만. 그리고 형씨, 그 사람 여자 아니에요. 뭐? 이미 개조가 끝난 거죠. 한동안 나는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은 오랜만이다. 존은 계속 노트북으로 계획서를 만들고 있었다. 이봐, 존. 왜요? 나 같은 사람 많이 있어?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악령한테 씌워버린 사람이 나 말고도. 존은 조용히 한숨을 내쉰다. 많죠. 하지만 형씨는 운이 좋은 거예요. 우리랑 만났으니까 되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처음 형씨가 말했던 것처럼 스스로가 이상하다고 믿어버린 채 다들 죽어가는 거죠. 존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최근 들어 연간 자살하는 사람은 3만 명이 넘어요. 하루에 100명꼴로 목숨을 끊는 거죠. 행방불명이나 왜 죽었는지 모르는 경우까지 합치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사장은 말했었어요. 일본인의 수호령은 해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어. 라고요. 그 탓에 정말 약한 악령이라도 간단히 사람한테 시인다는 거죠. 물론 자살한 사람 전부가 악령 때문은 아니겠지만 정말 슬픈 일이야. 라고 사장은 말했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나는 영혼 같은 건 잘 몰라. 수호령이라는 건 뭐야? 존은 노트북에서 손을 떼고 나를 바라보았다. 수호령과 악령 같은 영혼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악령은 자기 자신의 감정과 의지에 의존해서 존재하죠. 반대로 수호령은 인간의 따스한 기억에 의존해 존재하고요. 악령의 힘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좌우되고 수호령의 힘은 따스한 기억에 따라 좌우되는 겁니다. 따스한 기억. 그게 뭐야? 상냥함이죠. 사람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보호받으면서 상냥함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서로 돕고 돕는 거죠. 그런 정신이 곧 수호령의 힘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말뿐이었다. 다만 존이 너무나 진지한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그거 무슨 종교 같은 거야? 아니요. 사장이 한 말을 그대로 읊은 것뿐. 종교단체 같은 건 아니에요. 존이 말한 대로 일본인의 수호령이 전체적으로 약해져 간다면 그것은 서로 돕고 돕는 정신이 결여됐기 때문인가. 확실히 슬픈 일이다. 그렇다면 나도 그 서로 돕는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꼴이 되어버린 건가. 형씨의 수호령은 강해요. 뭐? 전에도 말했지만 형씨는 원래 죽었어도 이상할 게 없는 몸이라고요. 그 정도로 강한 놈이 씌어 있어요. 하지만 형씨는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수호령이 지켜주고 있는 덕입니다. 내 수호령이라는 건? 아버님이세요. 형씨 아버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막아내고 계신 정도지만요. 정말 온 힘을 다해주고 계세요. 형씨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던 것 같네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조용히 창밖 너머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았다. 야경이 희미하게 번져 보였다. 저녁밥 삼아 존이 스파게티를 권한다. 먹어두세요. 이제부터는 체력 싸움이 될 테니까요. 존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지금 내게는 식욕이 없었다.
반 정도 깨작대는 게 고작이었다. 그걸 보며 존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마음이 바짝 쪼그라든 상태였다. 뭐가 뭔지도 모를 일에 말려들어 이 모양 이 꼴이다. 납득이 가질 않았다. 어째서 이런 일에 내가 말려들고만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도 존에게 물어도 내 마음은 납득을 할 수가 없었다. 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 속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이리저리 바삐 움직인다. 이전에는 나도 그 흐름 속에 있었는데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었다. 생각에 잠겨있던 내 귓가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나는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다. 사람 손이 창 반대편에 달라붙어 있었다. 여기는 20층이다. 베란다도 없다. 사람이 서 있을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런 곳에 사람 손이 있는 것이다. 나는 존의 이름을 외쳤다. 그 순간 존은 내 앞을 가로막고 서서 창에서 떨어지라고 외쳤다. 존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하기 시작했다. 나는 창문에 붙은 손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괜찮아요. 내가 있으니까 이 방 안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존은 벌벌 떨고 있는 내게 말했다. 그 순간 서서히 손의 주인이 기어다니듯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머리를 한 방 세게 맞은 듯한 충격의 말을 잃었다. 내가 거기 있었다. 창 너머에 내가 있었다. 몇 번을 다시 봐도 나였다. 내 머릿속은 완전히 새하얘졌다. 왜 내가 창 너머에 붙어 있는 걸까? 나는 여기 있는데 창 너머에도 내가 있다. 내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사장님, 접니다. 존이요. 큰일 났어요. 도플갱어가 나왔어요. 제 눈에도 보여요. 지금 창문 밖에 있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존은 사장에게 전화를 한 듯했다. 무언가를 부탁하고 존은 전화를 끊는다. 형씨, 저놈한테 절대 닿으면 안 됩니다. 만약 닿으면 나도 사장도 형씨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창 너머 또 하나의 나는 격렬히 미친 듯 창문을 두드린다. 그 충격이 연쇄되듯 방 안이 쿵쿵 울린다. 열어라! 열어라! 내가 창밖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나는 잔뜩 겁에 질려 마음속으로 그저 멈춰줘, 이제 그만 멈춰줘 하고 외칠 뿐이었다. 존은 빨리 하고 중얼거린다. 다음 순간 존의 휴대폰이 울렸다.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자 창 너머 또 하나의 내가 놀란 표정을 짓더니 녹아내리듯 그대로 사라졌다. 뭐야? 저건 도대체 뭐냐고? 존! 고함치는 나를 무시하고 존은 통화를 하고 있었다. 네,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뭐가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존은 소파에 앉아 지금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진짜 큰일 났습니다. 형씨, 창밖에 있던 형씨는 그 여자 나나코가 만들어낸 분신이에요. 그 분신에 닿으면 무조건 죽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도플갱어라는 거죠. 그 여자는 진심으로 형씨를 죽이려 드는 거예요. 도플갱어의 살상력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아마 원래 그 여자는 형씨를 느긋하게 괴롭히다 죽일 작정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 형씨가 강한 악령으로 거듭나고 여자한테 더 도움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나타났으니 마음이 급해져 바로 술을 쓴 것 같아요. 존은 말을 이어나갔다. 사실 형씨한테는 사장 특제 방화벽을 심어뒀었습니다. 보통 악령이라면 손 하나 깜짝 못할 놈으로요. 그런데 그 여자는 그걸 가볍게 돌파해서 형씨의 분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더 문제는 저한테도 형씨 분신이 보였고 그게 제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강제로 저한테도 보여준 거죠. 저도 어느샌가 그 여자한테 씌워버린 거예요. 금방 전에는 사장에게 부탁해 재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로서는 저걸 쫓아낼 재간이 없어요. 저한테 가장 충격인 건 꿈이 아니라 현실에서 그 여자가 저렇게 완벽한 분신을 만들어 저랑 형씨 앞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전혀 눈치도 못 챘고요. 저 여자는 저보다 아득히 윗단계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존은 분한 표정으로 말을 맺었다. 내 몸은 여전히 벌벌 떨리고 있었다. 존의 이야기가 더욱 내 공포심을 부추겼다.
나는 존에게 고함쳤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존은 고개를 푹 숙였다. 어떻게 하지? 그렇게 말하고 존은 머리를 움켜쥐었다. 호화 호텔 20층 방. 깔끔한 인테리어가 빛나는 이곳에 안 어울리는 남자가 둘 있다. 한 명은 공포로 벌벌 떨고 있고 다른 한 명은 머리를 움켜쥔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나와 존이다. 우리는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느끼고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내 마음속에는 절망만이 가득했다. 어떻게 도망쳐야 할지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존, 사채든 뭐든 끌어다 쓸게. 200만엔 준비할 테니까 사장한테 재령해달라고 부탁해줘. 존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고개를 저었다. 무리예요. 형씨, 사장은 한 번 말한 건 절대 주워 삼키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나보고 재령을 하라고 한 이상 설령 나나 형씨가 죽어도 사장은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테이블에 주먹을 내리쳤다. 장난치냐? 내 목숨이 걸린 일이라고. 형씨, 너도 그 여자한테는 못 이긴다면서. 200만으로 모자라면 300만이라도 만들어 볼게. 형씨, 나를 믿어주세요. 너를 믿으라고? 존은 진지한 시선으로 나를 응시한다. 그 날카로운 눈빛에 나는 당황했다. 내가 형씨를 지킬 겁니다. 형씨는 내가 반드시 살려낸다고요. 설령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형씨는 내가 살려낼 거예요. 나는 곤혹스러웠다. 이 녀석 왜 그렇게까지 말하는 거지? 왜 그렇게까지 나를 지키겠다는 거야? 너도 위험하다면서? 존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재령을 할 때는 대개 수호령의 힘을 빌리게 됩니다. 형씨 아버님이요. 아버님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존이라는 이름, 형네 집에서 옛날 기르고 있던 게 이름이랑 같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님은 웃으셨어요. 나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형씨 아버님이랑 이야기하는 사이에 아버님한테 감화된 건지도 몰라요. 지금은 형씨가 진짜 내 형처럼 느껴진다고요. 너 아버님이 형씨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건 분명합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 가족들을 떠올렸어요.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가득하셨죠. 그래서 지금도 아버님은 형씨를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싸우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 마음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려 무릎을 꿇고 말았다. 존이 내 어깨를 잡는다. 나를 믿어주세요. 내 어깨를 잡은 존의 손은 미지근했다. 늦은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 무서웠다. 존, 우리 아버지는 괜찮으셔. 저런 여자랑 싸우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 존은 노트북 키보드를 치면서 대답한다. 여자는 형씨 말고 가족분들한테도 침입하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씨는 내가 지키기로 하고 아버님은 지금 다른 가족들을 지키고 계세요.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뭐라고? 가족들한테까지? 괜찮아요. 아버님이 지켜주실 테니까. 나는 컵에 물을 마셨다. 저기, 존, 수호령이 아버지라는 건 알 것 같아. 하지만 네 수호령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너는 가족이 없다고 했었잖아. 있어요. 제 수호령은 사장입니다. 그 사람 살아있잖아. 수호령도 악령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별 상관없어요. 영혼이라는 말을 들으면 죽은 사람을 떠올릴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전에도 말했죠? 악령은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에 의존해서 존재하고 수호령은 따뜻한 기억에 의존해서 존재한다고요. 저한테는 사장과 함께한 따뜻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형성된 사장의 이미지가 수호령으로 자리 잡은 거죠.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컵 안에 물을 바라봤다. 이 녀석을 만나고 이상한 이야기만 듣게 되는구나.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진다. 나는 놀라 소파에서 미끄러 떨어졌다. 이런 시간에 누가 온 걸까? 존이 일어나 현관문으로 향한다. 야, 괜찮은 거야? 그 여자면 어떻게?
저는 미소 지으며 괜찮아요라고 대답했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사장이 있었다. 사장은 방 안에 들어와 소파에 앉더니 담배에 불을 붙인다. 젊은 노숙자 친구. 상태는 좀 어때? 젊은 노숙자 친구라. 어쩐지 이 사람한테는 완전히 기가 눌릴 것만 같다. 저는 글라스에 와인을 따라 사장에게 건넨다. 사장, 이런 새벽에 무슨 일이에요? 아, 네가 메일로 보낸 계획서를 읽었거든. 뭐 나쁘지 않더라. 감사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착각을 했어. 착각이요? 존의 표정이 흐려진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나도 그걸 깨달은 건 아까 전이었으니까. 네가 못 알아차린 것도 무리는 아니지. 무슨 말씀이신가요? 사장은 재떨이에 담뱃재를 털어낸다. 긴장된 분위기가 방 안에 가득했다. 사장은 와인이 든 글라스를 입에 댔다. 붉은 와인이 든 글라스를 유연히 다루는 손가락 움직임이 인상 깊었다. 아까 전에 여기 젊은 노숙자 친구의 도플갱어가 나타났었지? 네, 저도 강제적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저도 침입당했던 것 같아요. 존은 분한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네가 현장 실습을 시작할 때 안전장치 삼아 젊은 노숙자 친구에게 미리 방화벽을 심어뒀었어. 만약에 이를 고려해서 말이야. 하지만 그게 돌파당한 데다 놈은 도플갱어까지 만들어냈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 더러운 여자한텐 그런 힘이 없을 거였거든. 뭔가 위화감 못 느꼈어? 존? 확실히 저도 놀랐습니다. 설마 사장의 방화벽이 찢어질 줄이야. 하지만 위화감이라니 무슨 이야기인가요? 뭔가 있는 건가요? 사장은 깊게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 더러운 여자는 중심에 놓여있긴 하지만 핵심은 아니야. 그게 문제인 거지. 나도 방금 전까지는 몰랐을 정도로 핵심은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 아마 그 녀석은 살아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게다가 실력도 만만치 않아. 생각 이상으로 까다로운 문제였던 거지. 나는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어쩐지 이야기는 내가 예상도 못한 곳으로 뻗어나가는 듯했다. 그 핵심은 나한테 맡겨. 이 사건은 젊은 노숙자 친구가 의뢰한 것 이상이야. 공짜로 해주는 건 짜증나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지. 그냥 내버려두기엔 너무 위험해. 다만 그 더러운 여자랑 하수인 새놈은 존 네가 책임지고 재령해라. 알았어? 영혼을 정화한다던가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재령에만 전념하라고. 알았어? 네. 사장은 그렇게 말하며 손가락으로 글라스를 가볍게 놀려 와인을 모두 마셨다. 사장이 방에서 나가고 다시 나와 존 둘만 남는다. 떠나가며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이 끝나면 아버님 성묘 좀 가라. 쓸쓸해하고 계신다고. 그러고 보니 최근 온갖 일들이 겹치는 바람에 아버지 성묘도 제대로 가질 못했었다. 이 소동에서 살아남는다면 꼭 성묘하러 가자.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어쩐지 몹시 지쳐 있었다. 자는 것은 두려웠지만 감겨오는 눈꺼풀은 이길 도리가 없었다. 나는 어느덧 잠에 빠져 있었다. 눈을 뜨자 나는 어느 빌딩 옥상에 서 있었다. 여기는 어디지? 새벽 빌딩 옥상에 차가운 바람이 분다. 존! 이봐! 존! 큰 소리로 존을 불러도 대답은 돌아오질 않는다. 나는 근처를 바라보다 시야 구석에 무언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순간 머리를 얻어맞는 듯한 강한 충격이 나를 덮쳤다. 나는 힘없이 그 자리에 쓰러졌다. 지면에 쓰러진 나를 처음 보는 거구의 남자가 내려다보고 있었다. 뭐야? 남자는 주저앉아 내 머리채를 붙잡는다. 발버둥 치지 마라. 왜 가만히 죽지 않는 거지? 남자 뒤에는 미치광이 여자와 의사, 경찰관, 간호사의 모습이 보인다. 나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나도 방금 전까지는 몰랐을 정도로 핵심은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 나는 사장의 말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 녀석이구나. 나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남자는 내 머리를 땅에 마구 찍는다.
나는 머리에 미지근한 게 흐르는 걸 느낀다. 그럼에도 나는 남자를 노려봤다. 용서할 수 없다. 나를 이딴 일에 말려들게 만든 이놈을 용서할 수 없었다. 이놈만은 절대로 용서 안 해. 남자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네가 나를 용서하고 말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죽이는 거 아니냐다. 귀찮은 남자를 끌고 오다니. 적당히 해도 나도 화가 나 미칠 지경이라고. 네놈 가족까지 데려오지 않으면 여동생도 만족 못할 거라고. 그냥 가만히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이 귀찮아졌잖아. 남자는 이를 갈며 그렇게 말했다. 나는 남자의 멱살을 잡았다. 가족한테 손대는 것만은 절대 용서 못 해. 남자는 내 팔을 떨쳐낸다. 네놈 애비도 그런 말을 했었지. 부모 자식이 멍청한 것도 매한가지군. 이제 됐다. 나도 진심으로 너를 죽이고 싶거든. 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뒤를 보자 거기에는 내가 있었다. 도플갱어다. 형씨, 저놈한테 절대 닿으면 안 됩니다. 만약 닿으면 나도 사장도 형씨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나는 존의 말을 떠올리고 전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닿으면 죽는다는 도플갱어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믿고 의지할 존도 없다. 주변에는 온통 적뿐이다. 좁은 빌딩 옥상에서 도망갈 곳이 있을 리 없다. 나는 출입문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잠겨 있었다. 손잡이는 꼼짝도 않는다. 뒤에서 또 다른 내가 다가온다. 저놈에게 닿으면 나는 죽는다. 이봐, 이제 됐잖아. 시간 끌지 마라. 거구의 남자는 초조한 감정을 드러내며 말하고 있다. 도플갱어가 다가온다. 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칠 방법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다. 옥상 펜스를 넘었다. 이건 꿈이야. 현실이 아니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하며 눈앞에는 나락의 광경이 펼쳐진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건물은 높았다. 뒤를 돌아보자 도플갱어가 서서히 걸어오고 있다. 그때 갑자기 미치광이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여자는 웃고 있었다. 나는 분노가 폭발하는 걸 느꼈다. 살아남을 테다. 나는 절대 죽지 않아.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나는 소리를 질렀다. 뛰어내릴 테다.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이봐, 분명 여기는 현실이 아니야. 하지만 떨어지면 꽤 아플 텐데 견딜 수 있겠냐? 거구의 남자는 내게 묻는다. 너만은 절대 용서 못하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격통. 그 아픔을 설명할 단어는 이것밖에 없을 것 같다. 빌딩에서 뛰어내린 나는 다리부터 떨어져 지면에 머리를 부딪혔다. 마치 개구리처럼 비참한 꼴로 바닥에 달라붙는다. 내 주변에는 붉은 피가 퍼져간다. 의식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끔찍한 고통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다 죽어가는 개구리가 경련을 일으키듯 내 몸은 조금씩 흔들렸다. 내 시야 끝에는 건물 출구로 나오는 도플갱어의 모습이 보였다. 오지마. 곧 꺼질 듯한 촛불이 된 것 마냥 나는 중얼거렸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었다. 하지만 가차없이 도플갱어는 내게 다가와 내 눈앞까지 온다. 도플갱어가 나를 내려다본다. 몸은 아픔에 지배당해 더 이상 도망조차 칠 수 없다. 나는 도플갱어를 죽어라 노려봤다. 나 자신에게 패배하고 싶지 않았다. 도플갱어는 주저앉아 내 등에 손을 얹고 찾았다. 라고 말했다. 녹아들듯 도플갱어는 내 몸속으로 들어왔다. 완전한 동화. 놈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감각. 도플갱어는 내게 녹아들어 내 마음을 지배한다. 그 순간 존이 말했던 도플갱어한테 닿으면 무조건 죽는다 는 말의 뜻을 알 수 있었다. 온몸에 암흑이 펼쳐진다. 나는 끝났다. 끝나버렸다.
마음이 찢어질 듯한 어두운 심연에 나는 내던져졌다. 내 안에서는 썩어버린 감정만이 넘쳐흐른다. 나는 몽롱해졌다. 살아봐야 희망 따위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있어봐야 어쩔 수 없는 걸. 죽는 게 낫겠다. 그저 죽고 싶었다. 정말 그것뿐이었다. 뭐라도 좋아. 죽을 수 있다면 로프던 휘발유던 내게 던져줘. 뭐든지 할게. 나는 도플갱어에게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었다. 형씨, 아침. 존이 불러 나는 눈을 떴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나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호텔방이다. 여기는 어제 내가 묵은 호텔방이다. 나는 온몸을 만져보았다. 어디에도 상처는 없다. 존이 커피를 내민다. 형씨 괜찮아요? 나는 분명 도플갱어에게 지배당했었다. 하지만 지금 죽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나는 살아난 건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됐다. 혼란스러운가 보네요. 형씨, 이제 괜찮아요. 겨우 나한테도 보였어요. 저놈이 형씨의 적이었군요. 존의 말에 나는 놀랐다. 무슨 소리야? 형씨한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일시적으로 방화벽을 약화시켰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적의 핵심이 바로 형씨한테 침입해오더군요. 목적대로였습니다. 나는 존이 말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럼 일부러 그놈을 유인했었다는 거야? 네, 형씨는 미끼가 되어주신 겁니다. 물론 형씨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 때문에 대책을 세워두고 함정을 판 거고요. 뭐가 뭔지 나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에 들이켰다. 냉정하게 얘기해보자, 존. 나한테 뭘 했다는 건데? 설명해줘. 뭘 했어? 존은 담배에 불을 붙인다. 적은 형씨를 잡으려고 도플갱어를 썼어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일이죠. 상당한 실력자라는 추론은 여기서 나온 거고요. 하지만 사장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적은 자신과 동등한 능력자와 만난 적이 없을 것이다. 라는 추리를 한 거죠. 형씨를 향한 음습하고도 과도한 공격을 통해 힘은 최상급이지만 경험은 부족한 인간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친 거고요. 존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적이 형씨의 도플갱어를 쓴다면 우리도 형씨 도플갱어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적은 설마 자기 말고도 도플갱어를 부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할 테니까요. 아마 전혀 의심하지 못했을 겁니다. 도플갱어? 뭐가? 어떤 게? 뭐가 도플갱어였다는 거야? 나는 다시금 존에게 물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형씨가 그 빌딩 옥상에 불려간 시점에서 이미 형씨는 사장이 만든 도플갱어였어요. 의식이 없는 인형이라면 의심을 받을 게 분명하니 반 정도만 형씨 의식을 불어넣었고요. 형씨한테는 끔찍한 일이었겠지만 그 덕에 나랑 사장이 놈을 지켜보고 있어도 들키지 않았어요.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사장이 적 핵심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는 본업인 탐정일이 빛을 보는 거죠. 나는 아연실색했다. 그러면 좀 사전에 말을 해주던가. 나는 한 장의 식빵을 앞에 두고 곤란해하고 있었다. 한동안 변변한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식욕은 전혀 솟지를 않았다. 한 장의 식빵조차 지금 내게는 너무 무겁다. 저기, 존. 아까 전에 사장이 적 핵심을 추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잖아. 스파게티를 빨아들이며 존은 대답한다. 네, 사장은 아침 비행기로 홋카이도에 갔어요. 홋카이도? 사장은 그 남자한테 침입해서 어디 있을지 알아냈거든요. 아마 그 남자도 지금쯤은 거품 물고 있을 겁니다. 사장한테서는 절대 도망칠 수 없어요. 저기, 그 녀석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인 거야? 저런 걸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야? 존은 스파게티를 먹어치우고 카레라이스에 손을 뻗는다. 저도 놀랐습니다. 사장 말고 저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저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멋대로 날뛰고 있었다니 정말 무서워지네요. 존은 카레라이스를 먹어치우고 돈가스 덮밥에 손을 뻗었다. 이상하게 존은 계속 먹기만 한다.
야, 존. 너 너무 먹는 거 아니야? 식욕이 없는 나로서는 존이 먹어치우는 모습이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였다. 앞으로는 체력 싸움이라니까요. 먹어둬야만 합니다. 저녁까지 사장이 저 객심을 제압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클라이맥스예요, 형씨. 그렇게 말하며 존은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식빵에 버터를 발라 먹기 시작했다. 클라이맥스. 존은 그렇게 말했다. 사장이 적의 핵심을 제압하면 존이 내 재령을 맡는다. 마침내 그 여자와의 싸움도 종지부를 찍을 때가 온 것이다. 나는 토할 것 같은 속을 억눌러가며 억지로 밥을 집어삼켰다. 살고 죽고를 떠나 그 여자한테만큼은 지고 싶지 않았다. 저녁, 존은 나를 침대에 눕게 했다. 지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마음만은 패배하지 말아주세요. 존의 말에 나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만은 결코 저런 놈들에게 지지 않는다. 존은 시계를 보고 심호흡하고 슬슬 때가 왔네요. 라고 말한다. 형씨, 조금 있다 내 휴대폰이 울리면 그게 신호예요. 나는 단번에 형씨 안으로 침입할 거예요. 아마 후견인을 잃은 여자는 미친 듯 날뛸 겁니다. 내가 형씨 깊은 곳까지 다다를 때까지 꼭 버텨주세요. 나는 존의 손을 잡았다. 믿고 있을게. 존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존의 휴대폰 벨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정신을 차리자 나는 처음 보는 양옥집안 나무 의자에 묶여 있었다. 눈앞에는 아래로 쭉 뻗은 계단이 보인다. 나는 건물 안을 돌아보았다. 꽤 오래된 느낌이다. 양옥집 안은 꿈같은 위화감이 느껴졌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약하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존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진다. 미치광이 여자인가? 나는 물었다. 그러자 뒤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은 천천히 내 목에 팔을 감는다. 나는 확신했다. 미치광이 여자다.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제 와선 아무래도 좋아. 나는 너한테서 도망칠 생각만 했어. 정말로 무서웠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친구가 생겼어. 이제 너 따윈 무섭지 않아. 미치광이 여자는 나를 강하게 껴안았다. 함께 있고 싶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살아있어. 너는 죽었고 이 차이는 절대 메워지지 않아. 너도 너 나름대로의 욕망이 있겠지만 나는 거기 부응할 수 없어. 나는 살고 싶으니까. 나와 미치광이 여자 사이에는 정적이 흐른다. 여자는 나를 껴안은 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울고 있는 여자에게 이전까지 느껴지던 기분 나쁜 느낌은 없었다. 이전과 목소리는 똑같다. 확실히 미치광이 여자다. 하지만 불가사의할 정도로 이전과는 인상이 다르다. 이상했다. 후견인을 잃어 미쳐 날뛸 거라는 말과는 달리 여자는 내게 달라붙어 조용하게 울고 있을 뿐이다. 너 혹시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입을 닫았다. 차마 그 다음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때 양옥집 현관이 조용히 열린다. 거기에는 존이 있었다. 형씨, 마중 나왔어요. 존은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올라 미치광이 여자를 노려봤다. 미치광이 여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내게서 천천히 떨어졌다. 그리고 존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간다. 계단 아래에서 멈춘 여자는 천천히 뒤를 돌아 나를 바라봤다. 여자의 얼굴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이전까지 봤던 삿된 느낌 없는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소녀처럼 안타깝고 슬픈 표정이 내 눈에 남았다. 여자는 돌아서서 현관 너머로 사라져간다. 어떻게 된 거지? 저 여자. 나는 중얼거렸다. 상상했던 전개와는 너무나도 다른 끝맺음이었다. 그 여자의 후견인도 다른 새 악령들도 사라졌으니까요. 더 이상 승산은 없을 거라고 여겨 단념한 거겠죠. 그 여자는 이제 형씨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존은 승리를 선언했다. 하지만 나는 기쁘지가 않았다. 존은 의자에 묶여있던 나를 풀어주었다.
의자에서 일어서자 내 몸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가벼웠다. 나와 조는 서로 부축해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현관 너머에는 눈부신 빛이 쏟아지고 있다. 마치 희망의 빛처럼 우리는 현관 너머로 나아갔다. 그때 시야 한 구석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돌아보니 거기에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서 있었다. 아버지!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정말로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보자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아이처럼 통곡했다. 정말로 아이처럼. 형씨, 나는 존이 부르는 목소리에 눈을 떴다. 20층 호텔방. 우리는 돌아와 있었다. 긴 악몽을 꾼 기분이야. 하지만 마지막은 다행이었어. 존 고마워. 아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사장도 아버님도 고생하셨죠. 물론 형씨도요. 그 미끼 작전 때 형씨는 적에게서 벗어나려 빌딩에서 뛰어내렸었죠. 아무리 현실이 아닌 걸 알더라도 그런 용기를 내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적의 핵심을 눈앞에 두고서요. 모든 건 형씨의 용기 있는 행동 덕이었어요. 아니, 나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혼자였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시덥지 않은 걸 생각하고 있다. 존 그 여자 말인데. 존은 내게 커피를 내밀었다.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알아요. 마지막엔 나도 그 여자한테 침입했었으니까.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전부 끝났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에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았다. 안타까운 마음을 애써 뿌리치며 나는 야경을 눈에 새겼다. 그 후 나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고열이 올라 병원에 급히 입원했다. 사흘 정도 고열에 시달린 후 나는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접혀있던 왼팔뼈도 의사가 놀랄 정도로 빠르게 나아졌다. 최악이었던 컨디션도 완전히 돌아와 나는 이전처럼 건강한 몸을 되찾았다. 입원한 도중 존이 여러 번 문병을 와주었다. 정말 좋은 녀석이다. 최악의 나날 속 존과 만날 수 있었던 것만큼은 신에게 감사하고 싶다. 이후 나는 재차 사장에게 감사를 전하러 갔다. 사장은 변함없이 히스테릭해서 내가 감사를 전하자 말로 하지 말고 돈을 달라고 대꾸했다. 예상대로였다. 사장은 내게 꼭 아버님 성묘 가라 라고 말했다. 나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무덤에 성묘를 갔다. 오랜만에 찾은 아버지의 묘비는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었다. 나는 미리 준비해 온 청소도구를 꺼내 정성스레 아버지 묘비를 닦았다. 가족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나를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런 마음을 담아 정성스레 닦았다. 어머니와 누나는 필사적으로 묘비를 닦는 나를 바라보며 왜 그리 열심인지 의아해했다. 나는 어머니와 누나에게도 청소도구를 건네주고 묘비를 닦아달라고 부탁했다. 기분 탓일까? 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그 후 우리는 가족끼리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간만에 외식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나는 화장실에 갔다. 문을 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선다. 하지만 거기는 빌딩 옥상이었다. 깜짝 놀라 나는 주변을 돌아본다. 시선 끝에는 그 남자가 있었다. 지금껏 있었던 사건의 핵심, 거구의 남자가 펜스에 기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야, 가볍게 인사하고 남자는 내게 다가온다. 가까이 오지 마. 나는 고함쳤다. 그렇게 고함치지 마. 너한테 뭘 어쩌려는 생각은 없으니까. 남자는 계속 내게 다가온다. 무슨 작정이지? 도대체 뭐 하러 온 거야? 고함치는 나를 무시하고 남자는 내 눈앞에 섰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었다. 이번 일의 전말을 알려주지. 사건의 전말이라니. 걱정 마라. 그 오카마 사장한테는 허락을 받았으니까. 남자는 나를 비웃듯 미소 짓는다.
남자는 내 가슴에 주먹을 댔다. 그러자 남자의 주먹은 어떤 감각도 주지 못하고 그대로 내 몸을 통과한다. 봐, 내가 너한테 뭔가 해를 끼칠 수는 없어. 그 오카마는 너를 완전히 지키고 있고 내 능력의 근원도 그 오카마가 쥐고 있다고. 지금 나는 부처님 손바닥 위야. 나한테 뭘 들려주고 싶은데. 남자는 어디에선가 의자를 꺼내 앉았다. 아까 말했잖아. 사건의 전말에 관해서 말이야. 어째서 나랑 여동생이 너를 노렸는지, 왜 죽이려고 했는지 너한테는 모든 걸 알 권리가 있어. 확신은 없었지만 남자가 나를 해치려 하는 건 아닌 듯 했다. 확실히 나도 이 기나긴 소동이 시작된 이유를 알고 싶었다. 내 마음 한구석의 안개를 없애고 싶었다. 그럼 들려줘. 사건의 전말이라는 걸. 그래야지. 안 그러면 괜히 찾아온 보람이 없잖아.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담배를 바닥에 버린 후 발로 짓이겨 끈다. 처음 널 만난 건 네가 오토바이를 타고 오타루에 왔을 때였어. 투어였나? 뭐 그런 걸 하러 왔었지. 나는 우연히 오타루에 일이 좀 있어서 와 있던 터였고 바로 그때 여동생 나나코가 너에게 주목한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나나코에게 부러운 존재였으니까. 마치 빛을 보고 끌리는 날벌레들처럼 나나코는 너한테 완전히 빠져서 쉬어버린 거지. 나는 곤혹스러웠다. 왜 난데? 나한테서 뭐가 그렇게 부러웠길래? 내 안에서는 따뜻한 가족끼리의 유대감이 느껴졌어. 그게 나나코한테는 진심으로 부러웠던 거야. 우리 가족은 말하자면 똥통 같은 존재였지. 특히 나나코는 쓰레기 같은 아버지한테 시달렸어. 입에 꺼내기도 역겨운 일이지. 친부가 자기 딸을 성놀이개로 삼다니. 게다가 그 자식은 극단적인 세디스트였어. 정말 심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될 정도였지. 그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나도 인간 쓰레기였다. 괴로워하는 여동생을 보면서도 모른 척 했으니까. 어머니는 옛날 옛적 돌아가셨고 여동생 입장에서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는 나뿐이었을 거야. 하지만 난 그걸 무시했어. 솔직히 말해 귀찮았으니까. 나한테는 아무래도 좋은 일이었고 나나코한테는 절망적이었겠지. 그 녀석 혼자 경찰서를 찾아가 살려달라고 빌기까지 했어. 잠깐! 뭐라고? 나는 남자의 말을 막았다. 왜? 기분 나쁜가? 그렇겠지. 이런 똥통 같은 더러운 이야기를 듣는다면 누구나 그럴 테니. 남자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아까 전까지 사람을 비웃듯 웃고 있던 남자의 얼굴은 이제 깊은 바다처럼 차갑게 식어있다. 나는 이야기의 내용보다 남자의 표정에서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괜찮을까? 계속 말해도. 나는 아무 말 없이 동의했다. 가능한 남자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주의하면서 나나코는 경찰한테 도움을 구했지만 모두 무시당했어. 아버지는 인간 쓰레기였지만 정신과 의사로서는 엘리트였거든. 경찰과도 협력 관계가 있었고 경찰 간부랑도 사이가 좋았지. 나나코를 만난 경찰관은 모두 인격적으로 나나코를 부정하고 되돌려보냈어. 더욱 절망한 끝에 나나코는 결국 마음에 병이 생겨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것도 아버지 병원에. 남자는 연기를 들이마시고 말을 이어갔다. 거기서도 나나코는 혹독한 취급을 당했어. 경찰한테 신고해 자신을 배신하려 했다며 아버지는 나나코를 용서하지 않았지. 담당 간호사에게 명령해 매일 나나코를 때리게 했어. 믿을 수 있냐? 그걸 시킨 게 친아버지라는 걸. 그리고 나나코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어디선가 가져온 로프로 목을 매서. 그제야 나는 처음으로 울었어. 아무 말 없이 나는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남자의 가족과 나의 가족. 마치 정반대에 놓인 가족처럼 느껴졌다. 나나코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이 세상을 떠돌다 내게 왔어. 나나코에게 재능은 있었지만 나 같은 능력은 없었지. 그러니까 내게 복수를 하겠다며 말을 걸어온 거다. 협력하라고. 거절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나나코가 죽고 나서야 깨달음 감정 앞에 저항할 수 없었어. 나는 나나코를 사랑하고 있던 거야. 완전히 제멋대로인 소리지만. 잠시 말을 쉰 후 남자는 입을 열었다. 나는 나나코를 도와서 아버지와 경찰관, 간호사를 죽였어. 그걸로 나나코가 만족할 줄 알았지. 하지만 틀렸어. 나는 영혼에 관해 어중간하게 알던 것에 불과했던 거야. 아무리 복수를 이루어도 이미 나나코는 죽은 존재인데 내 눈앞에 나타난 악령이 된 나나코는 나나코이면서도 나나코가 아니었던 거야. 단순한 정념의 덩어리였지. 그게 만족해서 사라질 리가 있겠나. 나는 낙담했어. 아버지까지 포함해 셋이나 죽였는데 그저 나나코의 형태를 한 악령이 늘어났을 뿐이니까. 바로 그때 네가 나타난 거야.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단순한 복수의 감정만을 가지고 있던 나나코였는데 너한테는 매력을 느꼈어. 나한테는 놀라운 일이었지. 혹시나 하고 희망마저 느꼈고. 하지만 나나코는 죽었잖아. 평범하게 살아있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리 없지. 그래서 나를 죽이려 했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집어쳐. 그래,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소리지. 하지만 그때 나한테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어. 너와 함께 있으면 나나코는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납득이 가질 않았다. 그냥 죽이는 거라면 너는 언제든 나를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왜 서두르지 않았지? 왜 그렇게 어렵게 빙빙 돈 거냐고. 나는 남자에게 따졌다. 남자의 표정은 그대로다. 단순히 그냥 죽여봐야 영혼은 이 세상에 머물지 않아. 곧바로 사라져버리지. 괴롭히고 궁지에 몰고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하면서 비로소 영혼은 강한 정념을 가지게 되고 죽어서도 이 세상에 머물게 되는 거다. 나는 네가 영원히 나나코와 함께 하길 바랐으니까. 남자의 말을 듣자 온몸이 벌벌 떨렸다. 홋카이도에서 돌아온 후 너는 교통사고를 당해 큰 상처를 입었지. 그것도 내가 한 거다. 너희 회사 인사부장 내 속에 침입해 너를 해고시켰던 것도 나고 왼팔만 낫지를 않았지. 그것도 내가 했다. 그 외에도 너한테 이것저것 괴롭도록 온갖 장치를 쳤었지. 나는 떨리는 주먹을 억눌렀다. 때려도 괜찮아. 이 지경인데도 참는 건 월급쟁이 하면서 생긴 슬픈 근성 때문인가? 나는 남자의 왼뺨을 온 힘으로 때렸다. 남자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져 바닥에 쓰러졌다. 뭐, 한 대 정도는 맞아줘야지.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의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앉았다. 나는 분노 때문에 온몸이 뜨거워진 기분이었다. 진정하라는 건 무리겠지만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다오. 나는 너한테 감사하고 있어. 감사? 마지막에 너와 나나코가 함께 있었을 때, 그때 나는 오카마의 부하놈한테 제압당해 바닥에 짓눌려 있었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오카마가 시켜서 너희를 보고 있었지. 그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 기적을 봤으니까. 단순한 복수의 정념이었던 나나코는 거기 없었어. 너도 봤지? 그 아이가 진짜 나나코야. 생전에 나나코였다고. 그 아이는 그냥 연약한 여자아이였어. 그게 진짜 나나코였다고. 나는 울었어.
기적을 보면서 그저 아이처럼 울 수밖에 없었어. 처음에는 빛을 보고 끌리는 날벌레처럼 나나코는 그저 너에게 매력을 느꼈을 뿐이었어. 하지만 어느샌가 너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어버렸던 거야. 나는 떨리는 주먹을 내리고 입을 다물었다. 너도 희미하게는 깨닫고 있었지.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얼굴에는 깊은 바다 같은 차가움은 사라져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그 여자의 얼굴을 나는 떠올렸다. 깨닫고 보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울어주는 거야.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너는 정말 상냥하구나. 너를 그렇게까지 괴롭힌 나나코를 위해 울어주다니. 너는 정말 완고한 놈이었어. 뭘 하나 할 때마다 나는 내 용기에 감탄했었으니까.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랐기에 그런 거겠지. 지금이라면 나나코의 마음을 알 것 같다. 우리는 사랑에 굶주려 있던 거야. 정말로 네가 부럽다. 나나코는 살아있을 적 한 번도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나코가 살아있던 때 너와 만났더라면, 너처럼 나에게도 용기가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나는 울었다. 그 여자를 생각하며 울고 있었다. 그 여자는 저기다. 그 여자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도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멈추질 않았다. 남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도 나나코도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어. 천국에는 갈 수 없겠지. 나나코도 지옥에 떨어졌어. 그 녀석은 다시 태어나더라도 또 괴로운 인생을 보내야만 하겠지. 하지만 만약 네가 그 녀석을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남자는 말을 다 잊지 못하고 등을 돌린다. 미안하다. 제멋대로인 것도 정도가 있지.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다. 그 등에는 슬픔이 비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사건의 전말을 알았다. 나는 울 수밖에 없었다. 눈앞의 남자와 기억 속의 여자가 보낸 슬픈 과거. 내가 모르던 가족의 이야기. 모든 것이 가슴에 꽂혀 눈물이 흘러넘친다. 나는 그저 슬펐다. 그럼 갈게.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멀어져 간다. 이제부턴 어쩔 생각이야? 내 질문에 남자는 발을 멈춘다. 나한테는 처음부터 수호령 따윈 없었어. 내 몸은 스스로 지켜왔지. 하지만 이제 능력은 봉인한다. 내가 너를 괴롭혔던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괴로워할 차례지. 이제 너와 다시 만날 일도 없어. 내가 갈 곳은 여동생과 아버지가 기다리는 지옥뿐이야. 그렇게 말하고 남자는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 나는 레스토랑 화장실에 돌아와 있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을 씻으며 나는 남자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내가 갈 곳은 여동생과 아버지가 기다리는 지옥뿐이야. 그 가족에게 구원이란 없는 걸까? 한번 길을 벗어난 인간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불가능한 걸까? 나는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었다. 화장실에서 나와 나는 가족이 기다리는 테이블로 향했다. 행복한 광경이다. 그 가족은 이런 광경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것일까? 내 가슴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다. 야, 뭘 멍하니 있는 거야? 누나의 목소리에 나는 정신을 차린다. 아, 미안해. 뭐 좀 생각하느라. 아까 전부터 계속 휴대폰에 전화가 오고 있잖아. 받으면 안 되는 전화인가 싶어서 말은 안 했지만. 나는 휴대폰을 보았다.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찍혀 있었다. 존이었다. 무슨 일이람? 나는 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형씨? 그래, 무슨 일이야, 존? 전화 여러 번 했던데 급한 일이라도 있어? 아니요. 내가 형씨한테 급한 일이 있는 건 아닌데요. 사장이 빨랑 사무소로 튀어오래서. 사장이? 나는 전화를 끊고 가족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레스토랑을 뛰쳐나왔다. 사장을 기다리게 하는 것만큼 무서운 일도 없다. 전력으로 달려 나는 사장이 기다리는 탐정 사무소에 겨우 도착했다.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사장은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끈다. 헉헉대지 마. 기분 나쁘니까. 호흡 좀 정리해. 내 눈앞에는 물 한 컵이 쓱 나온다. 형씨, 마셔요. 존이었다. 고마워, 존. 존은 상냥하게 미소 지었다. 존이 준 물을 단번에 마시고 나는 호흡을 정돈했다. 이제 됐냐? 우선 이 서류 좀 읽어봐. 사장이 건넨 서류를 본다. 거기에는 내정 통지서 라고 적혀 있다. 이게 뭔가요, 사장? 난데없는 채용 제안에 나는 당황했다. 보면 모르겠냐? 너를 우리 회사에 채용하겠다고. 너 아직도 실업자지? 내가 너를 고용해주겠다 이 말이야. 사장의 말에 놀라 나는 존을 바라봤다. 존은 웃는 얼굴로 따봉을 날렸다. 네. 아니, 감사하긴 한데. 근데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사장? 갑자기 이게. 당황스러운가 보네. 사장은 요염하게 미소 짓는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네 적이었던 그 남자가 부탁한 거야. 그 남자가요? 나는 놀랐다. 그 남자가 사장한테 무슨 부탁을? 나도 놀랐어. 우리 회사 계좌에 갑자기 1,000만 엔을 보내더니 너를 채용해달라고 사정사정하더라. 그나마 그게 최소한의 속죄라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네가 마음에 들었는지도 모르겠네. 뭐 1,000만 엔 정도 있으면 아무리 생신인이라도 인류까지 키워줄 수 있지. 나는 바로 오케이 했고 이제 선택은 너한테 달렸어. 나는 망설임 없이 부탁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너한테는 영능력 재능이라고는 코딱지만큼 밖에 없으니까 탐정으로 고용할 거야. 먼저 말해두지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다. 각오는 됐겠지? 그렇게 말하며 사장은 미소 지었다. 존도 웃고 있었다. 나는 탐정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탐정의 길을 걷기 시작한 내 앞에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고객의 이야기다.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니 가볍게 털어놓을 수는 없지. 그 소동을 거치며 나는 강해진 것 같다. 지금도 때때로 그 여자 나나코를 떠올린다. 그녀는 아직도 어디선가 괴로워하고 있을까? 만약 다시 그녀와 만날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나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